이번에는 네 번째 코너 밸런스 게임 간단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크립트는 없으시고요. 네. 밸런스 게임이라고 혹시 전무님 아시나요? 모릅니다. 저는. 어떤 질문을 드릴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양자택일을 하는 이런 질문이시고요. 대답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코스피 3,500 간다 못 간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네. 이유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존리 대표님이랑 똑같이 대답을 하셨는데. 아, 그래요? 네,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식 사는 게 어렵다, 파는 게 어렵다. 아무래도 파는 게 어렵죠.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 사는 거는 좀 용감하면 되는데요. 팔 때는 욕심이 좀 묻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벌었으면 하는 욕심하고 고점에서 밀렸을 때 아 내가 저기서 못 팔았다는 그 아쉬움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 본능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 파는 게 좀 더 어렵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주식 공부, 주식 책으로 하겠다, 주식 유튜브로 해라. 지금은 유튜브에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 70%는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나의 투자 철학과 스타일이 정립이 되려면 그래도 기본서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기본서 중에 하나가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 전략 뭐 이런 책 정도는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시면서 내 걸로 만들어 가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7대3 비율 정도로 네. 보시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나온 질문인데요. 종목 투자와 ETF 투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신다면요? 전문가들은 종목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비전문가들은 ETF 투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유는 당연히 그런 투자자의 특성을 감안해서. 예,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잘못된 종목을 사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난 주식 고수다, 아니다. 저는 중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제 주변에 고수들이 너무 많아요. 맞기 때문에. 그 고수들하고 있어 보면 어떨 때는 제가 하수다는 생각도 드는데 고수들은 또 제 시장 전망을 또 좋아해요. 예, 근데 뭐 주식으로 보면 어쨌든 저는 중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겸손하신 여의도의 현인이십니다. 이건 좀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난 좀 잘생긴 것 같다. 맞다, 아니다. 평균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생겼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네네. 옛날에는 정말 잘생겼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정말 네. 잘생겼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식들에게 주식을 시킨다, 안 시킨다? 당연히 무조건 시켜야죠. 이유는? 지금도 시키고 있고요. 네. 주식만큼 이 페어한 시장이 없고요. 주식은 500만 원 하고 50억의 투자자랑 누가 유리할 것 같으세요? 50만 원, 500만 원이 훨씬 유리해요. 예, 참고로 저희가 1조 운용하게 되면 1조 운용할 때 어떤 주식을 5% 사야 되잖아요. 500억을 사야 돼요, 500억을. 한 종목을 5%를 담는데 500억을 사야 되니까 사고 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식 시장은 내가 돈이 적어도 굉장히 페어한 시장이고 옛날에는 주식 시장이 그 정보가 비대칭화되어 있어서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주식을 많이 했었어요. 미국 시장도 그랬고 우리나라 시장도. 근데 그 내부자 정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건절되면서 지금은 저도 네이버에 나오는 주식 정보를 보고 하고요. 일반 개인들이 쓰고 있는 HTS를 보고 하고 있지 특별한 어떤 정보를 받는 건 전혀 없습니다. 주식은 제가 어디 방송에서 제가 anyone can cook이라는 누구나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누구나 주식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회사의 신입사원한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주식은 2년 한 사람이 20년 한 사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장이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은 저희 손자, 손녀가 나중에 생기면 무조건 시켜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또 투자 성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8억 로또 한 방, 그리고 월 500만 원 30년간 연금 복권. 무조건 18억 받아야죠. 이유는? 왜냐하면 18억 가지고 저는 이걸 얼마든지 더 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예상했던 대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밸런스 게임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자, 여의도의 현인 박세익 인피니티 투자자문 전문님을 모시고 한국 증시의 현황과 미래, 그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주식시장은 정말로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이 난 한 해였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식시장 한번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네. 네. 작년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500이 깨졌었잖아요. 그쵸, 1,400가였죠. 네. 그리고 그 코로나 위기는 과거 사스 때나 그리고 뭐 메르스나 신종플루 때와는 달리 한 번도 없었던 락다운 조치가 장기적 간에 걸쳐서 있었고요. 예전에 이제 9.11 테러 때는 미국 공항을 한 일주일 동안 폐쇄한 적도 있긴 했지만 최근처럼 이렇게 장기간 동안 여행이 금지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30년대에 대공황 상황이 떠오르는 거죠. 예, 국가 간의 보호무역으로 인해서 어떤 교역이 확 줄어들고 그 교역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수출 현황과 많이 연동되잖아요. 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이 그런 수축된 교역에 의해서 주식시장도 크게 폭락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감 때문에 이제 주식가가 폭락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1,100 간다라는 이제 리포트도 나오고 1,100 간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 인버스, 곧버스도 많이 잡으시고 그죠. 근데 그 1,100 간다라는 논리는 2008년 리만 사태 때랑 이제 비교를 하면서 S&P 500이 35% 빠진 게 아직까지 덜 빠졌다. 예, 한 50%는 빠져야 된다. 이런 논리였었고요. 그 논리에서 이제 시장의 오류가 발견된 거죠. 실제로 작년 2020년은 2019년에 비해서 우리나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더 늘었죠, 오히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2008년, 2009년도 상황하고는 달리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작년을 보면 이런 엄청난 락다운 조치 때문에 한계 기업들이 마구마구 망하면서 미국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기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특히 은행들이 많이 망할 거다. 예, 그런 금융 시스템이 재현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죠. 근데 금융 시스템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예, 한 해를 보냈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2008년과 같은 50% 마이너스 상황이라기보다는 1987년도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잖아요. 네. 그 블랙 먼데이 때는 주가 조정이 30% 똑같이 있었지만 금융 시스템 붕괴가 없었죠. 그리고 경제가 뭐 위축되는 그런 부분도 없었고요. 그래서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에와 같은 그런 주가 반등을 보일 거다라고 예상을 좀 했던 거고요.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2018년, 19년, 2년 동안 실질적으로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경제는 약간 수축 국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 2년에다가 코로나에 의한 강제적 구조조정까지 합쳐서 강한 리바운드가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런 강한 리바운드를 주가가 반영을 하면서 2021년까지 3,000포인트가 가는 장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그럼 이미 이제 3,000이 왔잖아요. 네네. 3,200까지도 한번 뚫었었는데 지금 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작년과 같은 상황에는 그런 1,500을 깨고 나서 강한 자율 반등이 있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폭락장에서 공포를 사면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쉬운 장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PBR이 2,500에서 2,600이 1배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PBR에 대비해서 지금 1.2배 정도 수준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주식시장은 이제는 미래, 올해 좋아질 걸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경기가 좋아질 거, 올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부분을 다 반영을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다 반영을 이미 다 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절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수익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폭락장의 기업의 가치가 현저히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현저히 디스카운트 됐을 때는 그냥 사면 다 먹는 장이었지만 올해는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하고 있는 장에서는 두 가지로 돈을 벌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가 있고요. 네네. 예. 이 변동성은 어떻게 야기되느냐 하면요. 시장의 대중들의 그 어떤 열광에 의해서 프리미엄을 받기도 하고요. 또 돌발적인 악재에 의해서 또 한번 확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할 건데, 지나고 보면,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고 보면, 지수가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했을 뿐이에요. 네네. 했을 뿐인데, 이 변동성에 잘못 매매하시면, 변동성 구간에서 잘못 매매하시면, 어떤 분은 변동성의 꼭지에서 사서, 밑에서 손절매를 해서, 마이너스 20, 30%가 나신 분들도 올해는 발생할 거고요. 네. 그 변동성을 잘, 선순환으로 잘 가져가신 분들은 지수는 지나고 보면 2021년도 코스피 지수가 뭐 10% 미만으로 그냥 끝날 수가 있습니다. 끝났는데 어떤 분은 20, 30%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참 사실 그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남은 두 번째는 여전히 산업별로 보면 작년 코로나 때처럼 두려운 산업들이 있고 두려운 기업들이 있어요. 투자하기. 예, 왜 두렵냐면 코로나라는 위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재무제표가 망가져 있고요. 네. 망가져 있는데 과연 이 코로나가 이런 락다운 조치가 해소가 되나? 3월, 5월, 8월, 12월 이게 언제 정상화되지? 불확실하잖아요. 네. 네,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룸이 남아있는 겁니다. 투자 수익으로 룸이 남아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상상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막연한 상상력이 아니라 합리적인 상상력이 필요하겠죠. 네. 과거에는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 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경제가 회복됐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그렇게 보면 저는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일반적인 독감 같은 경우에도 월별로 독감 환자와 그 폐렴 환자의 수가 집계가 다 됩니다. 그 폐렴 환자 수가 제일 많을 때가 1, 2월 달이고요. 네. 폐렴 환자 수가 가장 적을 때가 날씨가 가장 뜨거운 8월 달, 7, 8, 9월 달이 폐렴 환자 수가 제일 적습니다. 네네. 독감 환자 수도 그때가 제일 적고요.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은 7, 8, 9월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앞으로 100일 동안에, 취임 후 100일 동안에 1억 회분의 백신을 접종시킬 거고, 3, 4, 5월 달로 지나가면서 학교를 정상화시킬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아주 소중한 정치 격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힌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떤 내 개인적인 그런 성격에 의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그죠?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아니야. 바이든이 저렇게 정상화 시킨다고 정상화 되겠어? 다 아니라, 네. 그렇게 정상화의 과정을 밟겠다라고 했다면, 그 부분에 의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정상화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여행이라든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카지노라든지, 지금은 살려면 아직 두려워요. 아직까지도 장사가 안 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작년 3월 달에 코로나 위기 때, 그때 주식 샀었더라면이 아니라 그 기업들이 틀림없이 아마 연말에는, 그때, 연초에 좀 샀었더라면, 정상화가 되기 전에 샀었더라면, 저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지금 20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에 대한 백그라운드, 배경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일단 좀 단기적인 뉴스를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최근에 며칠 사이에 좀 급히 조정이 이루어지고 약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 1, 2주 전에도 이런 조정이 있었다가 다시 3,200을 금방 치고 갔단 말이죠. 이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궁금한 거는 이 조정이 단기 조정에 그치고 다시 3,300, 400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지금의 조정장이 생각보다 조금 세게 올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궁금함, 이게 제일 큰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제 생각은 저희가 1월 8일 날 우리나라 코스피가 3,150을 뚫었을 때요. 네.
1월 8일 금요일 종가로 3,150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날 저녁 5시 반쯤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죄송하지만 신규 자금은 받지 않습니다라고 예, 홈페이지에다가 공문을 올려놨습니다. 지금도 올라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이유를 제가 달아놨는데요. 저희가 주식 투자를 권유를 할 때는 주식은 이제 좀 위험 자산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고 밑으로 하방 리스크가 밑으로 빠져봐야 10%만 빠져 이런 확신이 들 때 저희가 주식 투자 지금도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드리는데 3,150을 뚫은 상황에서 시장의 어떤 상태를 점검을 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지금 3,150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로 10% 플러스 마이너스는 언제든지 가능해 보이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위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뭐 2,500 되기 전까지 제가 빚내서라도 주식 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3,000 가는 작이면 2,500에서 주식을 사도 20% 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빚내서라도 주식 사라는 그런 좀 뭐 무모하게 들리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정도의 어떤 컨빅션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3,150에서 20% 지수가 20% 되려면 630포인트 그렇죠. 되잖아요. 네. 3,700 되죠. 네. 네네. 그러면 3,150에서 630 더하면 3,780이 나옵니다. 그죠? 네. 네, 3,800을 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과거에 여러 가지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가 그 워런 버핏이 가장 중요시한다는 그 버핏 인덱스 있잖아요. 네. 제가 버핏 인덱스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합산 시총이 얼마냐면요. 3,150이었을 때 네. 코스피랑 코스닥 합산 시총이 얼마일까요? 코스피랑 네. 코스피 시총이 2,200조, 네. 네, 코스닥 시총이 400조 정도. 400조, 2,600조 정도인 네, 거네요. 2,600조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네, 코스피가 약간 2,600조가 넘고 코스닥이 한 380조, 90조 정도 되니까요. 네. 네, 합산 시총이 2,600조예요. 네. 우리나라 GDP가 1.6조 달러 정도 하거든요. 1.6조 달러요. 네. 네네. 그러면 GDP에 해봐야 1년 동안 연간 성장률이 2% 뭐 3%잖아요. 네. 그래서 뭐 큰 차이 없습니다. 1.6조 달러, 1.6.5, 6.5 달러 뭐 이런 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원화로 환산을 해보면 1,700조에서 1,800조 정도 되죠. 네. 환율이 1,200원이면 뭐 한 1,800조 정도 될 거고. 네, 그러면 1,800조에서 2,600조라고 보면 네. 엄청나게 지금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GDP를 한 2,000조라고 가정을 해도 2,000조에서 2,600조 해도 130% 나오죠. 네. 그래서 그 버핏 인덱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GDP가 그 나라의 체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체력인데 사람이 이렇게 들 수 있는 역기에 무게가 있잖아요. 예, 그 무게가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가총액을 들고 있는 체력을 GDP로 이제 판단을 해보면 됩니다. 네. 지난번 2018년도에 1월 달에 우리가 2,600 찍고 코스피가 다시 빠졌잖아요. 네. 그때도 우리나라 버핏 인덱스가 100%가 넘었었어요. 네. 네. 그때도 마음속으로 조금 부담이 있었거든요. 야, 과연 이번에는 우리도 리레이팅이 되면서 미국처럼 GDP 대비 150% 되는 그런 장흥으로 가려나. 네. 그때 당시에 2,600 갔을 때 코스피 내에서 실적을 견인했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PER이 20배, 30배였냐면 네. 예, 하이닉스가 20조 이익 나오는데 시총이 한 60조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예, 해야 돼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시총 더 올라가야 된다.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PER로만 따져보면 더 뭐 3,000, 3,500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 2,600에서 밀려서 내려왔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이 버핏 인덱스는 우리가 평생 주식을 하면서 늘 염두를 해줘야 되는 워런 버핏이 이래서 버핏 인덱스를 계속 보는구나. GDP 대비 시총. 그래서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무거운 주가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대에서는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2500 밑에서도 제가 한번 뭐 작년 8월에서 10월 말까지 대주주 과세 요건하고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조정이 올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조정이 무섭지 않은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빠져봐야 2250. 실제로 2450 찍었다가 2280 정도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올라갔었거든요. 네. 예, 주가가 싼 구간에서 또 유동성이 풍부한 구간에서는 어떤 악재가 터져도 그렇게 조정의 폭이 깊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버핏 인덱스가 130% 수준에서 어떤 돌발 악재가 생긴다면 그때는 뭐 지수가 10에서 15%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염두해 두시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그렇게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금 관리를 하시면서 해야 돼요. 예. 지수가 10% 빠진다라고 생각하자고요. 네. 3,150에서 이제 10% 정도 빠졌어요. 2,800이 됐어요. 네. 네. 이때 내가 내 계좌에 주식을 70%만 들고 있고요. 현금이 30%가 있으면 이 조정이 엄청난 반가운 조정이 됩니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예, 현금 비중이 많을수록 반가운 조정이 되죠. 네. 근데 내 현금이 100%인데 레버리지까지 일으켜서 130에서 200%, 뭐 스탁론이라든지 그죠? 신용을 쓰셔가지고 이번에 장 될 때 그냥 내친 김에 짧고 굵게 벌어야지 하면서 레버리지를 만약에 200%를 가지고 계시면 이 10%의 조정이 엄청 위협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 구간에 들어갔을 때 자금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 위기 때도 결국은 이제 변동성이 엄청 심해지면서 1,500을 깨는 장이 왔었잖아요. 그 장에 또 이번에도 부자가 된 사람들은 예, 자금 관리가 돼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됐고요. 자금 관리가 돼 있지 못한 분들은 소위 말해서 깡통이 났어요. 예, 그래서 지금 3,150 이 구간에서는 변동성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돼요? 자금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금 관리를 현금 비중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욕심을 버려야 되죠. 지금은. 예, 욕심을 버리고 조금 인내를 하고 있으면 뭐 지금과 같은 기회가 한 번씩 옵니다. 계속. 예.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그러면 풀로 주식이 있다. 그러면 30%의 비율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면은 그건 좀 어떤 순서대로, 어떤 전략으로 그런 30%를 좀 확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저희 고객들한테 제가 조언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네. 3,150을 찍고 신규 자금을 받지 않는 이유는 저희 고객들도 현금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신규 고객 자금을 받으면 신규 고객은 주식을 사면서 기존의 고객은 주식을 또 때리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신규 고객을 안 받은 거고요. 기존의 저희 고객분들한테는 이익금을 찾아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자문사가 어떻게 오겠다는 고객도 안 받고 있는 고객조차도 돈을 좀 찾아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익금만 찾아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익금만? 네. 네. 왜냐하면 뭐 작년 6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한 60% 수익 났고 10월, 11월 달에 뭐 들어오신 분들은 30% 전후로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인데 이 30%의 이익금을 이제 찾아가시면 일단은 현금을 이제 빼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자문사에다가 위탁을 한 고객 입장에서도 현금을 챙겨놨기 때문에 어떤 돌발 악재가 터져도 마음이 아마 편하실 거예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희 고객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투자의 목적이 뭐냐. 행복하자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식 투자도 좀 행복하게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편안하게 하실수록 수익이 더 납니다. 근데 마음 졸이면서 하루하루 막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주식 투자하면 설사 돈을 벌어도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내 마음, 내 영혼이 다 마음이 썩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고객들한테는 일단 이 입금을 찾아가세요 라고 했고요. 그러면 뭐 1억인 경우에는 이제 3천만 원의 현금을 확보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입금을 찾아가시지 않는 고객분들도 저희가 현금 비중을 20에서 30% 정도 현금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올라가도 좋고 조정이 와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 그 전략을 가지시고 변동성은 작년하고 완전 다른 시장이에요. 작년에는 이런 변동성 없이 그냥 사면 먹는 장이었잖아요. 이 추세만 잘 쫓아가면 먹는 장이었고, 작년에는 추세를 그냥 올라타는 매매를 그냥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장이었다면, 올해는 분명히 이 변동성을 잘 이용하시면 수익에 플러스가 되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 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전무님 말씀대로 변동성이 어찌 보면 투자자들에게 기회도 될 수 있고 위기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지금 장이 버블이다 또는 좀 무섭다라는 분들은 조금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때 자금을 태우겠다 이러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꽤 많단 말씀이시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하락장이 왔을 때도 좀 더 기다리는 게 그러면 돈을 버는 걸까요? 아니면 그때 또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2009년, 10년, 11년도가 리만 사태 있고 난 이후로 굉장히 강했던 장이었고, 제가 그때 장을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주식을 또 투자를 하면 되는지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근데 2009년, 10년, 11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0년도에는 5월 달에 그리스 사태가 있었고요. 2011년 3월에는 동일본 대지진, 그때도 무시무시했었죠. 일본 해안가에 원자력 발전소가 막 폭파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2011년 8월 달에는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는 그런 또 초유의 사태 때문에 시장이 박살이 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돌발 악재는 그러면 그리스 사태, 동일본 대지진, 미국 신용 등급 강등, 또 이번에 있었던 코로나 위기, 이거 예측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이거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발 악재가 어떤 악재가 나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나올 수도 있으면, 안 나오면 어떻게 시장은 반응을 할 거냐면, 지금 무거워진 이 주식시장에 미리 가격을 다 올해 이익을 다 선반영을 많이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 기간 조정만 거칠 거고요. 그런 기간 조정조차도 나는 무섭지 않아 하면서 시장에서 계속 주식을 사게 되면 뭐 3,400, 3,700, 뭐 4,000도 가겠죠. 갈 수 있다. 예, 그렇게 가겠지만, 그러면 우리 시장에 있는 이 세계 투자 주체의 매매 동향을 보자고요. 예, 개인이 있고 기관이 있고 외국인이 있잖아요. 예. 최근에 개인분들은 소위 말해서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는 매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죠? 예. 초올리면서 사지는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개인분들이 그나마 가장 강한 매수 주체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지만 초올리면서 사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수로 초올리는 요인은 개인 투자 매수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예. 두 번째, 기관. 예. 저도 기관 투자가로서 항상 굉장히 창피하고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저희 회사에 이제 기관 자금이 거의 없어요. 이제 개인 자금하고 있고, 기관 자금은 한 500억 정도 있는데, 저희한테 맡기신 기관분들은 굉장히 불리시하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익이 꽤 많이 났는데도 계속 포지션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최대 기관은 국민연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연금의 이제 투자 전략은 이미 많이들 아실 건데, 예. 전체 자산 한 800조에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대한 그 목표치가 있잖아요. 비율이. 18% 전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전체 자산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2배가 돼버리면 당연히 주식 포지션이 확 늘어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목표 타겟 비율을 맞추느라고 요즘 계속 때리고 있죠. 네네. 네. 그래서 국민연금에 의해서 지수가 3,300, 3,500을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외국인에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지수대에서 강하게 계속 사면서 들어와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수가 어떻게 갈지는 이 외국인의 매매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작년부터 모간 스탠리나 뭐 JP 모간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비유가 되게 좋죠. 그렇죠. 네. 그 비유가 되게 좋은데 작년 연말에 얘기했던 게 3,200이었어요. 근데 이미 다 와버렸죠. 그죠?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들도 실질적으로 이 락다운 조치가 풀리면서 여기서 경기가 한 번 더 제대로 점프업 하는지를 지금 관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이 안 사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기관과 개인의 이제 그 외국인의 매도 중에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에 ELS가 굉장히 잔고가 많죠. 네, 많죠. 예. 네. 아마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웬만하면 ELS는 가입을 한번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언더라잉 에셋으로 해서 지수를 가지고 ELS를 상품을 구성하기도 하고 네. 종목을 가지고도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랑 LG화학 두 종목을 가지고 ELS를 구성을 해서 300억 원어치의 ELS가 팔렸어요. 네. 그러면 한 150억 원어치의 주식을 먼저 삽니다. 예, ELS의 수익을 내주기 위해서 이런 다이내믹 델타 해칭이라는 걸 좀 하게 되는데 그런 매매를 통해서 델타 값을 맞추면서 ELS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요즘은 보면 ELS가 재가입이 되기보다는 ELS 그동안에 6개월 동안 조기 상환이 안 된 물량들이 계속 상환이 되고 있죠. 상환이 되면서 재설정이 안 되면 기존에 담고 있던 그 주식들을 매도만 하게 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최근에 ELS를 상품을 만드는데 적합한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는 거는 그 ELS 해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매도다라고 또 보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딪히면서 외국인들은 매도만 나오고 최근에는 매수가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경기가 여기서 또 한 번 더 이제 점프업하는 그런 모습. 그거는 아마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했듯이 네. 이제 이 세상이 정상화되면서 그 눌러져 있던 주가마저도 이제 다시 턴어라운드 할 때 그때 지수가 한번 레벨업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외국인의 매매도 최근처럼 조금 관망 분위기.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체를 다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바로 3,400, 3,500을 가는 게 힘들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맞다. 네. 이런 말씀으로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금을 조금 확보하고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네. 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뭐 예상하지 못한 대외 변수가 발생하면 더 크게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조금 예측 가능한 대외 변수 이런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돌발 변수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없죠. 거고, 그죠? 네. 단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되는 변수는 금리거든요. 금리요? 네. 모든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이제 금리니까. 그러면 금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최근에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또 작년 연말에도 0.6이었던 미국 국채 금리가 1%까지 올라오는 와중에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또 주가가 빠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는 말은 결국은 경제가 회복되고 아직까지 실세 금리가 마이너스인데도 금리가 오른다는 말은 소위 말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플러스로 작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 소위 말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돌아서고 있고 그리고 CPI도 같이 돌아서고 있고 이런 모습 때문에 PPI, CPI가 돌아서면 뭐가 중요하냐면 기업의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예.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기업의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이고요. CPI는 말대로 개인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기업의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하면서 지금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올라가는 와중에 보면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에 보면 주가는 항상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임계점을 탁 터치를 하면 주가가 와장창 한 번씩 무너져요. 그게 2018년 2월 달에는 미국 10년물의 금리가 3%를 터치하면서 시장이 한번 왕창 한번 그래서 2018년 2월 달에 그걸 플래시 크래시라고 하면서 한번 확 밀렸었죠. 네. 그리고 2018년 10월, 11월, 12월 달에 또 한번 S&P 500이 와장창 무너지죠. 그때도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었거든요. 2018년에. 올리는데 지금 장기금리랑 여러 가지 실질금리랑 이렇게 보면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네, 그런 뉘앙스 때문에 주가가 또 박살나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FOMC 회의에서 그런 여러 가지 좀 좋은 얘기를 이번에도 해줬죠. 그렇죠. 걱정하지 말라고.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그리고 장기 국채 금리 10년물의 금리가 제가 봤을 때는 1.5%, 최소한 1.5%가 되기 전까지는 금리가 주식시장의 위협 요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P 500의 지금 배당 수익률이 1.5%가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의 배당 수익률도 거의 2%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수준으로서는 금리는 위험 요인이 아니다. 금리가 근데 1.5%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반대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최근에 개인 투자사에서 좀 가장 화제가 됐던 게 공매도 재개 이슈입니다. 네. 공매도 재개 이슈가 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공매도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식 시장이 공매도가 재개됐다고 해서 3,200이 2,700 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중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지수하고는. 아무 영향이 없고요. 단지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이 헤지 펀드들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주식을 사고 안 되는 주식을 빌려서 팔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헤지 펀드들이 최근에 10년 동안에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이 헤지 펀드들이 성장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주식 시장이 흘러왔냐면 건설주가 가면 그냥 건설주 전체가 다 같이 올라요. 그렇죠? 네. 화장품이 간다면 화장품 전체가 다 같이 오르고 그런 식의 모습. 은행주가 가면 은행주 다 같이 올라요. 근데 헤지 펀드들이 들어와서 공매도를 하면서 생긴 현상이 같은 섹터 내에서도 소위 말해서 이제 예를 들면 LG생활건강을 롱 잡고 아모레퍼시픽을 숏 잡고 누가 더 장사를 잘하지 어디가 더 브랜드 파워가 있고 그런 걸 조사해서 그런 롱숏 전략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주가의 섹터별 이런 차별화는 조금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전략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그냥 좋은 주식을 사면 좋은 주식은 오히려 가수요가 생기죠. 헤지펀드들이 100억이 있으면요. 좋은 주식을 200억을 사고 나쁜 주식을 200억을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 포지션은 제로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100억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주식은 더 올라갑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해서는 뉴트럴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공매도가 재개되면 제 머릿속에는 이제 하나의 더 좋은 수단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는 공매도 하지 않습니다. 공매도는 하지 않는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쇼 스퀴즈라는 말이 있었었죠. 2017년도에 장이 강했을 때 하반기에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공매도 상위 종목 10종목을 제가 뽑아오라고 했어요. 그 상위 종목 10종목의 1등이 셀트리온이었거든요. 네네. 네. 쭉 나래비를 세어보면 그 주식들이 2017년 하반기에 완전히 불을 뿜었습니다. 숏 스퀴즈가 발생을 한 거죠. 즉 시장이 강세로 가면서 얘네들 주식을 사야 되는데 공매도 세력들이 매도를 왕창 때려놓고
쇼 포지션이 엄청 많았던 거죠. 그때 10% 이상만 골라서 매수를 해도 주식이 그냥 빵빵 그냥 탄력적으로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에 뭐 청와대 청원도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용을. 예, 그 공매도 세력들이 어떤 로직으로 움직이는지 보시면 되고 미국의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테슬라가 이번에 주가가 800% 오르기 전에 공매도 비율이 발행 주식수의 35%까지 공매도를 때려놨었어요. 그 35%를 때려 놓았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밑바닥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쵸. 공매도 세력들이 안 눌러졌으면 주가를 이미 비싸게 샀었어야 쓸 수가 있는데 그 공매도 세력들 덕분에 밑에서 싸게 살 수가 있었고 걔네들이 못 견디면서 800% 올라가는 동안에 200%, 300% 오를 동안에 지네들이 공매도 때려놨던 게 1억 불이었다면 2억 불, 3억 불, 4억 불이 터지면서 못 견디고 어쩔 수 없이 매도 때려놨던 걸 다시 되사서 갚아야 되는 그런 쇼커버링이 나타나면서 그렇게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정확히 공매도 세력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이나 우려하시는 것만큼 그게 크게 시장을 뒤흔들 이슈는 아닐 수도 있다. 잘 활용하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지금 미국도 계속 좋은 장을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올해 미국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시장을 보면요. 미국 시장 역시 버핏 인덱스가 150%가 넘어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99년, 2000년 IT 버블 때도 150%에서 이제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 버핏 인덱스 150%는 상당히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그런 지표고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주식이 최근에 한 달, 두 달 동안에 좀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죠? 네.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좋다라고 하는 주식들 가지고 있어 봐야 크게 이제 수익이 좀 안 나고 뭔가 우리가 몰랐던 그런 모멘텀이 생긴 주식만 이렇게 확 올랐다가 또 조금만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인텔 같은 것도 확 빠지고 그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도 변동성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작년 같은 경우에 그냥 가만히 갖고 있었던 게 제일 잘했기 때문에 올해도 아니야, 주식은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계시면, 지나고 보면 뭐 별로 재미가 없이, 예, 그렇게 그냥 지수 상승률 올해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전후에서 끝난다고 가정했을 때 크게 별로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가야 되고, 작년에는 모두가 다 이제 폭락장에서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ETF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재미가 좋았었죠. 그죠? 근데 ETF가 지수를 복제를 해서 만든 상품이 많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ETF에서도 별로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섹터별 ETF를 좀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반도체가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예, 반도체 ETF 하시면 되겠지만 반도체도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미국 반도체 다 합쳐서 뭐 작년 대비해 가지고 거의 뭐 7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반도체도 아마 좀 쉬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조금 변동성을 이용해서 그죠? 예, 지금은 약간 컨트레리언 스트래티지라고 하잖아요. 역발상 투자. 네. 예, 오히려 빠지면 최근에 우리 개인분들이 잘 하시는 것처럼 예전에 작년에는 제가 빠지면 살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네. 안 빠질 거니까 예,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왔다 갔다 자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파도 타기 매매를 하신다 생각하고 예, 빠지면 오히려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나아 보이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역시 변동성을 좀 이용하셔야 되고 미국 시장 내에서도 아까 공포스러운 업종들 있잖아요. 네네. 공포스러운 업종들 속에서는
이 투자 수익의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업종들을, 그런 주식들을 또 약간은 좀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사시는 게 아니라 올해 7, 8, 9월 달까지 네. 그런 기업들이 많이 회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긴 흐름으로, 긴 호흡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2020년에는 뭐 IT 산업, 금방 말한 반도체를 비롯한 인터넷 기업, 게임 기업들이 굉장히 잘 됐고요. 또 바이오, 배터리, 헬스케어 이런 분야의 산업들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공통적으로 다 잘 됐던 것 같아요. 자, 21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좀 주목해야 될 테마나 섹터가 따로 있을까요? 네. 2009년, 10년, 11년도에 이제 칠공주 장세에서 차화정 장세로 넘어가는 와중에서도 자동차는 계속 이 주도 테마에 계속 주도주로 남아 있었고요. 이 차화정 다음으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전차 군단이라고 그랬어요. 전차 군단이요. 예, 네. 화학이 빠진 거죠. 예. 네. 삼성전자와 전기, 예, 자동차. 예, 현대차 요렇게 두 개가 마지막까지 갔었습니다. 네. 2011년도. 네.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BBIG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네. 빅7 종목에서 제가 뭐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좀 차화정 장세를 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자동차도 뭐 테슬라 모멘텀까지 이어지면서 네네. 최근에 불을 뿜고 있고요. 뭐 정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배터리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붙으면서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익이 계속 차화정 장세 뭐 7공주 때도 마찬가지고 이익 성장 모멘텀이 계속 지속되면 이 주도주는 계속 따라갈 겁니다. 예. 네네. 예, 따라갈 건데 이익이 안 나오는 순간 순식간에 예, 박살이 나거든요. 네. 예, 지금처럼 프리미엄을 받는 구간에서는. 그러면 2009년, 10년도에는 탈락된 종목이 뭐였냐면 LED 관련 주식이었어요. LED요. 예. 네. 그때 LED는 두 가지로 성장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뭐 전 세계 조명 시장이 한 30조 네.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이 30조 조명 시장이 그때 당시에 30조 조명 시장이 전부 다 LED로 바뀐다면 예, 그게 있었고요. 실제로 LED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두 번째 브라운관 TV에서 LCD 넘어가고 LCD에서 이제 LED TV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LED 관련주들이 이 7공주의 강력한 주도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10년, 11년으로 넘어가면서 이 LED 쪽에서 수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조명 쪽은 중국 쪽에서도 LED 조명을 하는 업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네. 예, 진입장벽이 낮고 플레이어가, 서플라이어가 많다 보니까 공급자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LED 쪽에서 실적이 안 나오면서 실제로 그 시장은 그렇게 성장을 했지만 예, 실적이 안 나오면서 박살이 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 주시고 네. 우리 시장에서도 내년까지 BBIG 중에서도 이어지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네. 차정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탈락하는 종목들도 있을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금 조금 이제 그 테슬라가 아니라 그 애플카죠. 네. 애플카가 본격적으로 나온다면 2024년도에 이제 시제품 정도 나올 거고 2026년 정도부터 이제 팔리기 시작할 건데 그런 걸 감안하면 저는 항상 3년 이상 넘어가는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예, 너무 먼 미래를 이야기니까. 보고 투자를 하면 한 번씩 이제 꺾어졌을 때 엄청 아픕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은 최근에 조금 과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염두를 해주시고 이제 조금 이제 그 현대차가 이제 PBR 이제 1배가 됐잖아요. 네. 예, 이제 딱 프리미엄이 이제 디스카운트가 하나도 없어진 영역이거든요. 예, 그것도 조금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제 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작년 한 2달 전에 이제 중화반전이라는 새로운 예, 네네.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는데 중화 반점이요. 네. 네. 그 중국 소비재, 화학,
그 다음에 반도체, 전기전자,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네. 지금 뭐 삼성전기, LG전자,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올랐고요. 네. 반도체도 이제 벌써 이렇게 수익을 확 내버려가지고, 화학도 최근에 이제 많이 지금 그렇죠. 올라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중국 소비재인데, 중국 소비재는 중국의 내수에서 이제 막 뭐 면세점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품목들은 이미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락다운이 해소되고, 가까운 나라부터 최근에 그걸 뭐라고 그랬었죠? 무슨 버퍼를 두면서 하는 그 가까운 나라끼리는 서로 쿼런틴 격리하지 말고 서로 이제 하게 해주자. 그런 식으로 됐을 경우에 제일 크게 수혜를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요커들이 돌아오는 그 모멘텀이 생기면 그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도 이번에 코로나가 해소가 되면 여행을 제일 가고 싶다고 하는 것처럼 네. 중국 분들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렇겠죠. 전 네. 세계 사람들이. 네, 똑같은 생각이고 저 멀리 유럽은 아직까지 좀 불안해 보이니까 우리나라 제일 많이 오겠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선점을 한다면 예, 중국 요커들이 왔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들, 뭐 카지노도 있을 수가 있고, 카지노라든지. 네,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게 아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부분들이 3, 4, 5월 달에 새로운 주도주로 네,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기존에 20년에도 흥행했고 20년에도 주도했던 산업들이 앞으로도 주도를 하는 건 분명한 건데 이제 그것 역시 약간의 버블 또는 너무 많이 갔던 거에 대한 리스크 테이킹은 분명히 조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 정도로 정리가 되네요. 자,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거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화제를 이어왔는데 그 이전에 이제 팡이라고 불리는 되게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들이 주도했었죠. 팡, 테슬라, 그리고 21년도에 유력하게 또는 주목받을 수 있는 미국 기업, 이런 기업들은 좀 어디가 있을까요? 아니면 산업이라든지요? 작년에는 뭐 테슬라에 대해서 뭐 저희만큼 전기차에 저희 인피니티만큼 뭐 잘 아는 회사가 없었을 거라고 자부할 만큼 저희가 전기차에 대해서는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2008년, 9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애플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아이폰이 2007년도 6월 달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 됐을 때 애플이 미국의 시가총액 거의 2등까지 올라오거든요. 그전에는 저 밑에 10등 안에도 있지도 않았죠. 네. 네. 하지만 우리 생활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런 핸드폰에 있어서 혁신을 만들어내면서 3년 만에 애플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그걸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뭐지? 이번에는 테슬라구나. 내연기관에서 그 다음에 전기차로 바뀌는데 거기다가 자율주행까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테슬라고 테슬라는 1조 달러 가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작년에 드렸던 거고요. 네. 그런 부분도 제가 생각했던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애플이 3년 정도에 걸쳐서 그렇게 시세를 냈기 때문에 테슬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테슬라는 불과 6개월 만에 그 시세를 다 내버렸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뭐 6개월 만에 시총 150조에서 900조가 돼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또 제2의 아마존 같은 기업을 또 찾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애플이 있었고 아마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보려면 최근에 우리 생활을 그렇게 편하게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들은 뭔가 10년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막 이용을 하고 우리 아이들도 이용할 것 같고 그 이용하려고 하는 기업이 이것저것 더 만들어내고 처음에 애플이 보면 MP3 플레이어 만들었잖아요. 그걸로 확 인기를 얻고 2004년, 5년, 6년도에 그러고 나서 아이폰을 빵 내서 했던 것처럼 좀 확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의 플랫폼 기업 중에서 그런 확장성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서 조금 아직까지도 제2의 아마존과 같은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우리 매부리 TV에서도 네. 우버 같은 거 말씀을 그렇죠. 드렸었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제가 화두를 던지고 나서 뭐 테슬라도 그렇고 우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영상을 올려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이 지금 우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익이 안 나잖아요. 네.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제가 보초병을 보낸다 그러잖아요. 내 재산을 올인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에서 한 10%만 일단은 5%나 10%만 사놓고 이제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다가 언제 더 비중을 늘려야 되냐면 테슬라도 결국은 5분기 전에 이익이 나면서부터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우버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익이 나는 시점에 더 이제 소위 말하는 불타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5% 10% 담았던 그 비중을 더 이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기업들 중에 또 뭐 많습니다. 그죠? 플랫폼 기업들 중에. 뭐 에어비앤비도 이제 올라왔는데 조금 비싸 보이긴 한데 모든 혁신 기업은 네.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주 투자를 할 때는 그 비싼 프리미엄을 지급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장주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그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는데 싼 가격에 사시려고 하잖아요. 절대 싸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 에어비앤비도 보고, 도어대시 같은 푸드 딜리버리 그렇죠. 그런 회사도 보고, 여러 가지 확장성 있는. 쟤네들이 푸드만 딜리버리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플랫폼이 커지면.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의 성장주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딱 집어주시거나 좀 해주실 기업, 이렇게 명으로는 금방 말씀하신 그 정도?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중국 이야기도 조금 해볼게요. 이제 글로벌 시대에서 글로벌 경제를 봤을 때 바이든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이 뭐 탄소 중립 선언을 하는 등 이제 뭐 친환경 ESG 이슈도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좀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너무 거창한 엄청 네. 아니면 중국 주식 시장 뭐 질문이라서. 네네. 네. 그런데 그 질문하신 대로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을 그리고 하듯이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꾸만 이제 미중 패권 전쟁에 의해서 중국은 이제는 박살난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면 자본주의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혁신 기업을 좋아하죠. 그렇죠. 혁신 기술이 나오고 그런 혁신 기업을 만들어낸 기업의 주가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 혁신 기업으로 인해서 생산된 제품을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팔아먹으려면 시장이 있어야 되고 그 시장을 위해서 1800년대, 19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식민지를 막 만들었었고요. 노동력을 확보하고 또 물건을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는 그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 여러 이제 인구가 많은 시장을 소비 시장을 만들어주죠. 근데 만들어주는 방법이 단순합니다. 노동 집약적 산업을 걔네들한테 넘겨주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 전에 일본도 그랬고, 그 전에 미국도 그랬고요. 예, 지금은 중국, 나중에는 인도. 그래서 저부가 같이 노동 집약적 산업을 넘겨주고,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게끔 만들고, 그 돈으로 이제는 샤넬백도 사고, 예, 그 돈으로 이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진 혁신기업의 제품을 쓰라는 거죠. 유튜브도 보고, 그죠? 아마존도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자본주의가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어마어마한 샤넬백의 50%를 중국 소비자들이 사고 있는데, 예, 그 소비 시장을 망가뜨릴 리가 절대 없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지만 이제 중국도 이제 시진핑이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 몽을 꿈꾸면서 중국을 세계 제1의 국가로 옛날에 청나라 시대 초기와 같은 전 세계 GDP의 한 40%가 넘는 그런 국가로 만들고 싶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을 따라 할 겁니다. 어떻게? 기축통화를 만들려고도 하고, 거기서 지금 제일 이제 컨플릭이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축통화가 제대로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내수 시장이 엄청 탄탄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수를 키울 수밖에 없고요. 옛날처럼 중국이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하면서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 중국 경기도 확 나빠지는 그게 아니라 엄청난 자본이 지금 축적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중국 시장의 시가총액 넘버원은 마오타이를 생산하는 회사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400조가 넘죠.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텐센트요? 아니요. 마오타이주를 만드는 네. 회사 이름이 그거는 네. 자막 처리를 네,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찾아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중국 시장도 저희가 이제 중국 펀드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중국 투자를 할 때는 그런 중국 소비와 관련된 시장에 그런 업종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 시장은 좀 중국 시장에서 기회는 소비주에 초점을 맞추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소비재를 좀 주목하라라는 말씀으로 설명이 되고요. 네. 자, 이제 아까도 성장주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자, 레이 달리오로 대표되는 가치주 투자가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힘을 많이 못 썼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투자, 혁신주 중심의 투자가 주를 이뤘는데요. 어찌 가치주 투자의 시대는 끝이 난 건가요? 먼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반문을 해보면 레이 달리오가 가치 투자자였다면 작년에 주가가 S&P 500이 그렇게 박살났을 때 주식을 샀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이 달리오는 모멘텀 투자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모멘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분석을 했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그래서 계속 이제 캐시가 트래시가 된다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죠. 네. 거기서 이제 레이 달리오도 저랑 좀 그 비슷하게 이제 마켓을 좀 많이 보시는 분이라서 예, 종목에 대한 투자보다는 마켓에 있어서 섹터를 이제 그 뭐 금을 투자하라는 그 가장 그 안정된 투자를 제안을 해주셨다고 봐요. 예, 그런 면인데 레이 달리오가 말고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도 가치주를 완전히 대변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더라고요. 전무님에 대해서요? 네. 저는 그걸 보고 섬뜩했어요. 정말 공부 많이 해서 네네네. 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다행히 이제 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작년 코로나 위기에 그렇게 주가가 싸졌을 때 PBR을 얘기하면서 네. 우리 시장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만 가지고도 박수익 전문은 가치 투자자구나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제가 가치 투자자인지. 가치 투자자라는 걸. 네. 네네. 그분 글을 보고 나서 보니까 다 맞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가치 투자자구나. 네. 왜냐하면 저는 그 3천 간다라는 얘기에다가 뭐 2,400대까지 빚내서라도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많이들 보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과 같은 상황에서 너무나 그런 마켓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싸졌을 때 사는 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네,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좀 보이셨을 건데, 그런데 이제 가치 투자에 있어서 저의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한 네. 철학을 말씀을 드릴게요. 가치 투자는 두 가지 경우에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좀 싸게 거래될 수가 있어요. 네. 어떤 경우냐면요.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부상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네. 십자인대가 이런 얘기하면 좀 네. 우리 부상- 손흥민 선수한테 예를 재수 없는 들어보니까, 얘기가 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예 메시로 하겠습니다. 아예 네. 호날두를 하시죠. 호날두에 네네.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손흥민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네. 네, 국내 팬들한테 좀 네네. 그죠? 진짜 상처 주셨어요. 네. 그 호날두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호날두 선수의 나이에 호날두 선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36쯤. 그렇죠. 네, 그 정도 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나이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부상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 제대로 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호날두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FA 시장에 연봉 뭐 1억 불로 나왔다. 네. 만약에 2억 불이었는데 그러면 반값인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은바페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젊고. 네. 네. 네이마르가 부상을 당했어요. 네. 근데 딱 뭐 십자인대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저거 하고 나면 다시 되겠네. 그랬을 경우에는 부상을 당해도 얼마든지 시장 가격이 확 떨어졌다면 네. 살 수가 있겠죠.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 어깨 부상을 완전히 이제 회복을 그쵸. 했었는데 네네. 유현진 선수 어깨 부상 당했을 때 그 어깨 부상을 당하고 재기한 선수는 아무도 없다 하면서 선수 생명 끝났다고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주가가 가치 영역으로 갈 때가 있어요. 네네. 네. 그런 기업들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끝났다. 예를 들면 현대차가 그랬죠. 예, 현대차가 이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때문에 이제 내연기관 과거에 그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 그 피처폰 업체들이 모토로라, 노키아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다 망했죠. 예, 네네. 예, 이제 망하겠구나 하면서 현대차의 PBR이 순자산 대비해서 50%나 디스카운트 돼 0.5까지 갔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100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부상당하고 이제는 현대차는 끝났어 했는데 화려하게 지금 우리 정의선 회장이 딱 나와가지고 부활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석 달, 넉 달 전 방송에서 정의선 그때 당시 부회장의 횡보를 보면 젊어졌어요. 네. 생각도 젊어지시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의선 회장님하고는 같이 사업을 한번 저 사업에 내 돈을 투자해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있죠. 이번에 실적 발표도 되게 잘 나왔어요. 네, 기아차, 현대차 지금 이번에 실적 나온 거 보시면 엄청 잘 나왔습니다. 그런 게 이제 다 치주 영역에 있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부상을 회복하고 다시 제대로 뛰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보면 현대 기아차가 2009년, 10년, 11년도에 최고의 주도주였잖아요.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네, 그 화려한 복귀.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유명했는데 부상당했다가 이렇게 회복한 게 아니라 아예 유명하지 않은 가치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요즘 트로트 열풍이 많이 불어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의 영탁, 네. 그 다음에 영웅, 뭐 이런 정도의 그 가수들이, 무명 가수들이 한 몇 명이나 될까? 네. 저는 한 3,0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3,000명이요? 네. 네네. 그 많은 무명 가수들이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모멘텀을 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 보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업종, 비즈니스에 이 회사가 나중에 잘 될 거야 하면서 계속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래도 안 되고 거의 소외된 종목인데. 네. 예, 그러면 그런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느냐? 그렇게 소외됐기 때문에 가치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순자산 대비 싸게 거래가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느냐? 그 선수가 미스터 트롯의 오디션에다가 지원서를 냈을 때 그때 사야 되는 거죠. 그때 나는 이 회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나 이 임영웅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 미스터 트롯에 하면 최소한 얘는 중결선까지는 갈 거야. 그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스터 트롯 1차 라운드에서 딱 보고
저 임영웅이 우승할 것 같은데 하면 주식으로 따지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1차 라운드에서 임영웅을 찍었다고 해서 만약에 주가로 거래가 됐다면 아주 싸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완전히 엄청난 임영웅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치 투자는 철저하게 모멘텀 투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모멘텀? 이익 모멘텀이 생길 때. 그러면 이 가치 투자가 10배씩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10배씩 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조금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작년 연말부터 저는, 경기가 돌았으면, 경기 민감주들이 보면 가치 영역에 많이 가 있어요. 예. 소위 말하는 그 자동차도 경기 소비자잖아요. 그렇죠. 예. 경기 민감주가 두 가지가 있죠. 예. 실제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서 쓰는 경기 소비재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 소비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료에 들어가는 철강, 화학, 이런 소재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기업들이 다 가치 영역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가 10년 만에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 영역에 있는 그런 경기 소비재, 경기 민감주, 거기에다가 아까 소재뿐만 아니라 산업재까지, 건설 같은 경우 보면 다 가치 영역에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아마 올해 주식시장이 크게, 지수는 큰 변동이 없어도 수익을 좀 20% 이상 낼 수 있는 그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문님께서는 언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파는 것, 이게 매우 어렵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에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주식이 파는 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네. 왜 파는 게 어려울까요? 왜 파는 게 어렵냐면요, 고점에서 팔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주가는 변동성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주라 하더라도, 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예. 아니면 또 어떤 사이클을 맞아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꺾기도 하고, 거기서 정확하게 이 고점에 팔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 신의 영역을 맞추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주식은 파는 게 어렵습니다. 왜? 고점에 팔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식이 왜 파는 게 어려워요? 팔면 돼요, 그냥. 네. 그렇죠. 팔면 돼요. 팔면 되고, 내가 판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고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너무 이제 좀 예, 제너럴한 얘기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비싸게, 예, 고점에서 팔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 보실 때는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이렇게 상승을 하죠. 네. 그래서 헤드 앤 숄더를 만들고 이제 다시 이렇게 빠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 이 정도면 어깨야 라고 해서 파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고객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690불 정도 했을 때 네네. 일단 3분의 1을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게 3분의 1을 놔둔 이유는 애플과 같은 그런 과거의 흐름이라면 애플이 시가총액 1등이 돼버렸잖아요. 네. 네. 지금의 테슬라 그림대로 되면 시가총액 1등도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2,000조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예, 1조 달러가 아니라 2조 달러도 또 갈 수는 있는 거죠. 갈 수는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 테슬라가 여기서는 조금 쉴 것 같은데, 다른 주식이 단기적으로 한 6개월 동안에 뭐 한 50%, 100% 보이는 주식이 있으면 일부 팔아서 이제 그 주식 사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측면이 또 좀 있고요. 두 번째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주식을 팔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식의 대가들은. 강력한 경쟁자가 누구죠? 테슬라에. 테슬라의 뭐 경쟁자라 하면은 요즘엔 뭐 애플카 이렇게도 봐야 될 수 있는가요?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1999년 닷컴 버블 때. 네. 네. 그때도 뭐 아마존이
주가가 많이 올랐었지만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얘기되는 닷컴 기업은 아마존이 아니라 야후였어요. 야후였죠. 그렇죠? 네네네. 예. 근데 야후가 우리가 야후를 지금 20년 동안 들고 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야후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실패. 그러면 99년, 2000년도에 우리 시장에 있어서 닷컴의 대장주는 뭐였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는 다음이었어요. 다음이요. 네. 네이버는 2002년도에 이제 상장을 했었는데요. 네. 네이버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처음 생기기 전에 이제 막 생기고 있는 단계잖아요. 네. 전기차가 지금 전체 자동차 팔리는 거에서 한 5%? 네, 라고 본다면, 나중에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의 30%, 40%가 됐을 때, 네. 그때도 테슬라가 1등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애플카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정도에 제대로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그 테슬라를 1조 달러 가는 그림으로 보고 작년에 너무나 이제 저희 펀드 수익률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죠. 네. 그때 그림은 아니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1등이 누구겠느냐. 2030년 됐을 때 미국에서 사람들이 뭘 타고 다니겠느냐. 당연히 테슬라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등, 3등, 4등이 폭스바겐의 전기차,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도요타, 혼다의 전기차,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애플에서 애플카를 만든다는 거죠. 네네네. 아이카를.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는 분들의 그 강력한 로열티를 알거든요. 그분들이 아이카가 나왔을 때, 그분들은 테슬라를 탈까, 아이카를 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2030년도에 테슬라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도에 우리가 2천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팔고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참고로 작년에 이제 50만 대 팔았고요. 예, 내년, 내후년 이렇게 됐을 때 이제 100만 대, 200만 대 그쵸. 이렇게 늘어나는데 2천만 대의 차를 팔고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전 세계 1등이 폭스바겐 그룹이 1100만 대 정도 팔거든요. 1100만 대요. 네. 네. 그 다음에 도요타 뭐 1000만 대, 900만 대. 참고로 현대기아차가 750만 대 네. 팔고 있는데 이제 테슬라가 2030년도에 2000만 대를 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테슬라 우리가 좋아하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동차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플의 생태계처럼 그죠? 그렇죠. 예, 그 안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팔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지금은 한 5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 구매를 하는데 그때 되면 완전 자율주행을 10만 불을 주고 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애플, 그 테슬라를 모델 X나 S나 사서 네. 예, 한 5천만 원을 주고 10만 불이면 1억이 넘는 그쵸, 거죠. 1억. 1억이 넘는 자동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사서 타고 다닐 거야라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 머릿속이 좀 복잡해진 거죠. 아이카, 이 애플 진영, 그때도 이제 이 애플과 반대되는 진영이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 네, 안드로이드죠. 네. 그래서 많은 이런 경쟁자들이 여러 가지를 만들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면 3분의 1 날리고 예, 다른 컨빅션이 있는 확신이 있는 네. 쪽에 좀 투자를 했다가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다시 그 3분의 1을 더 채울지 아니면 3분의 2 남은 거에서 또 3분의 1을 팔지 예,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판단이 테슬라에 대한 저의 판단이 맞을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식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하셔서 네. 예, 그런 성장주를 매매를 할 때 저는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야후처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요 질문은 잠시만요. 지금 내려갈 때 주식을 파는 전략 이걸 또 질문하면 다른 대답이 또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금방 대답해 주신 게 다 그런 게 포함되신 다 건가요? 포함되어 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꼭지에서 팔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네. 그런 내가 그렸던 그런 그림에 네. 기스가 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뭐 어떤 제품이 얼마나 잘 팔릴 거야라고 생각했다가 안 팔리기 시작하면 주가가 이제 반응을 하면서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고점 대비 뭐 얼마 빠졌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파는 거죠. 그냥 파는 거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냥 파는 건데 단 주의해야 될 게 살 네. 때도 그런 고성장주를 테슬라를 그때 전문인 방송 듣고 제가 그 밑에다가 걸어놨는데 안 사졌다라는 것처럼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사람의 심리는 내가 바로 앞전에 저 고점에서 못 팔았는데 하면서 그 고점에 팔려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위에 걸어놓으면 안 팔릴 수가 있어요. 잘못 봤네? 이 기업은 잘못 봤네 했을 때 팔아야 될 때는 어떻게 팔아야 되죠? 그냥 매수가에 시장가로 파셔야 돼요. 시장가로 팔아야 된다? 바로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매수든 매도든 내가 어떻게 신중하게 결론을 내렸으면 시장가로 사고 시장가로 파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직전 인터뷰가 존리 메리트 자산운용 대표님이셨죠? 이제 존리 대표님은 대표적인 장기 투자 신봉론자십니다. 뭐 단순히 장기 투자는 아니고요. 우량주를 잘 골라서 장기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투자 포트폴리오적 측면에서 저기 박세익 전무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존리 대표님 동영상을 보고 저희 가족 다 모여가지고 거의 3번 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까지. 그 정도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존리 대표님 동영상을 반드시 보시고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생활 원칙들 그거는 반드시 지키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은 검소함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제가 아는 부자들도 모두 다 검소합니다. 그래서 검소하지 않으면서 주식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부자가 일시적으로 돼도 금방 없어질 거예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존리 대표님 동영상을 꼭 보시고 저도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고요.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장기 투자의 관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1990년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1등이 한전, 2등이 포스코, 3등이 한일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10등에 대우가 있어요. 주대우. 대우가 있었군요. 네네. 주대우 없어졌고, 그죠? 한전도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시는 거고. 그리고 2000년이 됐을 때 그러면 이 종목들을 그대로 이제 10년 투자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2000년이 됐어요. 2000년이 됐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뭔지를 제가 이제 적어 왔는데요. 삼성전자, SKT, KT, 한전, 포스코, KTF, 주택은행 이런 식으로. 거의 90년대 초에 있었던 기업들의 절반이 안 보이고 한전은 좀 밑으로 좀 내려가고. 그러네요. 그러면 바로 10년 전에 2010년도에는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이 뭐였냐라고 보면 2010년도에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기아차. 또 바뀌었네요.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일 핫했던 주식은 현대중공업이었었죠.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삼성중공업, 우리나라 그 조선 3사 주가들이 박살이 났었죠. 또 2008년, 9년, 10년도에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도 거의 마이너스 90% 가까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미국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미국은 1990년에 IBM, 엑스모빌, GM, 머크, 월마트, 코카콜라, AT&T 이런 기업이 이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었었어요. 그러면 IBM 지금 없고요. 엑스모빌도 10위 안에 없고요. GM도 없고요. 머크, 월마트 정도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코카콜라, AT&T. 미국도 많이 바뀌었네요. 2000년대에는 GE가 또 시가총액 1등이었어요. 그쵸. GE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엑슨모빌도 마찬가지고 2000년도에 1, 2, 3등이 GE, 엑슨모빌, 시스코 시스템즈, 뭐 화이자, 시티그룹, 월마트, 머크, 인텔 뭐 이런 식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제학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정경제학파. 가장 뭐 최근에 나오는 새로운 이론이 아니고요. 마진이 있으면 뭐가 생기죠? 경쟁자가 생기잖아요. 네. 네. 어떤 동네 가봤더니 치킨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치킨집이 생기면 처음에 엄청나게 잘 될 거잖아요. 바로 옆에 2점, 2호, 3호, 4호 다른 이제 치킨집들이 막 들어오게 되죠. 네. 와, 저 동네 치킨집 잘 된대요. 그래서 마진이 있는 곳에 경쟁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마진은 장기적으로 보면 제로가 된다라고. 그게 뭐 제 이론이 아니라 네. 고정경제학파의 그냥 아주 그냥 일반화된 이론입니다. 그 당연한 거잖아요. 네. 당연한 거. 그래서 어떤 기업이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엄청나게 수익을 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엄청나게 수익을 내는데 당연히 경쟁자가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경쟁자가 생기면서도 그걸 버티고 이겨내는 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대단한 기업이죠. 대단한 기업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정말 대단한 기업이고 그 삼성전자의 권호영 사장님이 적으셨던 초격차 네, 보면 막 엄청나게 감동적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1등 기업을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건 맞아요. 예,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이런 엄청난 경제적 해자가 없이 언제든지 이제 경쟁자가 막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을 10년 들고 갔다가는 없어지죠. 네,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보수적인 투자자잖아요. 2년마다 점검을 합니다. 2년마다 점검을 해라. 예. 그래서 2년 동안 들고 가고 지금 2년 시점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생기는지 아닌지 예, 체크를 해보고 강력한 경쟁자가 생길 조짐이 생긴다든지 뭔가 회사에 그런 여러 가지 뭐 정책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등등을 해서 네. 그런 걸 이제 좀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10년을 그냥 무작정 투자하는 것다는 건 좀 위험하고요. 미국 기업하고 또 우리나라 기업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죠. 네. 예, 미국 기업은 미국에서 1등은 세계 1등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미국의 3억 3천만 명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기업이 아니라 30억, 80억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기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은 한번 1등의 자리를 딱 차지하는 기업을 사서 세계 1등이 될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볼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외 주식,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해외 주식 같은 거는 장기적으로 해보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혁신 기업들.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여전히, 뭐, 좀 보면 이렇게 경기 민감 업종이 되게 많아요. 뭐,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라는 경기 사이클을 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2년 단위로 끊어서 투자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전략적으로 이제 존리 대표님 전략이 아주 맞는 말씀이신데 이제 방법론적으로는 그렇게 좀 2년마다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주식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요. 뭐 간단하게 부동산 이야기 또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또 무슨 부동산 포럼, 부동산 행사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냥 부동산에 대한 제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 원칙이 주식 투자의 원칙이 주식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동성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위에서 주식 다 팔고 현금화 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제가 아는 주식에 제 주변의 고수들 1000억 이상씩 하는 그 슈퍼게이미들 보면 주가가 박살날 때 주식 다 안고 떨어져요. 예, 그거 기가 막히게 피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린이 분들이 이제 주식을 시작을 하셨는데 작년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너무 쉬운 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대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돈은 시장이 벌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누구한테 조언을 받던 지금은 와, 저 사람 정말 잘하네.
예? 저 사람 찍어주는 종목이 다 맞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이 좋기 때문이에요. 예, 주식 시장이 지금은 강세장으로 가는 그런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장이었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약세장으로 꺾이고 나면, 제 원칙 중에 하나가 그런 원칙이 있어요. 시장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주식은 버티겠지. 이 생각은 하지 말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제가 정말 여러 가지 펀더멘탈 분석 다 해서 사놓은 주식도 결국 빠지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아주 폭락으로 갔다가 또 너무 과열돼서 아주 비싸졌을 때 피하는 방법은 주식에서 번 돈을 부동산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왜 캐시가 아니라 왜 부동산을 사야 되냐면요. 네. 우리는 지금 장기적인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계속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 첫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올해 주식으로 번 돈으로 부동산이 지금 비싸고 싸고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따질 필요 없이 집을 사셔야 돼요. 생애 첫 주택은. 근데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유리하냐? 분양받는 게 제일 낫죠. 그쵸. 근데 청약해가지고 이게 지금 분양가 않죠. 상한제 때문에 완전히 로또 분양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시장하고 어느 정도 시장 가격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되면 경쟁률이 그만큼 확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살 수 있는 기회도 더 늘어날 건데 분양가 상한제를 해놓다 보니까 주변 시세가 평당 4,500원 하는데 2,500에 분양이 되니까 얼마 전 과천에 있었던 분양 그 물건을 보면 저한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 2,500에 분양되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분양가죠.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청약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게 되기가 힘들죠. 그죠? 네, 되기가 힘든데 반드시 이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에요. 네. 네. 우리가 이제 10억 정도짜리 아파트, 새 아파트 지어진 지 한 10년이면은 네. 살기 좋다 보니까 전세가 비율이 한 70%는 되잖아요. 전세가율이 높죠. 네, 전세가율이 어떤 거에 70%에서 80% 되잖아요. 그리고 집값이 빠진다라고 하는 국면이 되면 집값이 빠질 거니까 집값은 빠지는데 오히려 전세가는 다들 집값이 빠지는데 왜 집을 갖고 있어요? 전세 사는 게 낫지. 그래서 전세가율이 더 올라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갭 투자하기가 너무 좋아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주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돈을 버시면 10억에 7억 전세 깔고 내 돈 해서 약간 대출 받아서 집을 하나 사놓으시는 게 그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집이 한 채 이상 있으신 분들은 네네. 세금이 폭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사지 마세요. 하여튼 올해도 주식 번 돈으로 기회가 된다면 구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하시는 걸로. 네. 저는 왜냐하면 주식으로 번 돈을 지켜야 되니까. 지키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코스피 3000 시대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는 주린이들에게 한번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어제는 저희 대학교 후배가 찾아왔었어요. 예. 그 후배도 당연히 이제 최근에 주식을 시작했죠. 예. 근데 뭐 대학생들이 주식 해봐야 뭐 돈 얼마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죠? 저희 아이들도 다 대학생이지만 뭐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들 계좌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을 다 한 주씩 사줬었어요. 왜냐면 그 500만으로도 투자해가지고 예. 설사 100% 벌었다 치자고요. 네. 500으로 500 번 게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애들 오히려 주식에 대해서 주식이 이렇게 쉬운 거야. 예, 그죠? 그런 경솔한 마음만 생기겠죠, 아마. 그것보다는 그 대표 기업들 한 50종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저는 그게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은 20대 분들은 아직까지 앞으로 70년을 더 주식 하셔야 돼요. 예, 워런 버핏이 1930년 8월생이시거든요. 우리나라 나이로 92세인데도 저렇게 주식 잘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50대인데 이제 주식을 새로 하신 분도 아직 40년 더 하셔야 돼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쵸.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주식 하신 분들은 약간은 포모 현상으로 지금 주식에 막 달려들고 있어요. Fear of missing out, 그죠? 그렇죠. 예, 나도 이 대열에 끼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소외 공포증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 절대 조급하게 이렇게 돈을 버시려고 하면 돈이 안 걸립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번에 지금 지수대에서는 좀 공부하신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그래도 내가 은퇴 자금으로 이제 연습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지수대에서 주식을 사시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면요. 네. 내가 사놓고 좀 더 빠졌으면 하는 주식을 사셔야 돼요. 사놓고 빠졌으면 하는 사놓고 제발 좀 더 빠졌으면. 예. 우리 회사에서 이제 블랙락이라는 그 ETF를 전 세계 1등 기업이죠. 예, 기업을 한 2달 전에 발굴을 했었는데 그런 기업을 딱 보잖아요. 제발 코로나 제2의 위기 한 번 더 와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 제2의 위기가 와서 이런 주식 좀 더 사게. 더 사기 위해서 빠져라. 예. 예.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뭐 위기가 뭐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이제.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발을 담궈야 돼요. 예, 일단은 사면서 위기가 오면 좀 더 사야지. 이런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주식을 살 때 사놓고 7% 빠졌는데 7%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가끔씩 물어보시는 제 지인분들이 있어요. 네네. 내 주식이 7% 빠졌는데 오늘도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더 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엔터 기업 중에 하나였었는데 아니 더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자신이 없는 주식을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3100 전후로 요동을 치는 장에서 사실 때 제발 좀 내가 사고 나서 좀 더 빠져라. 예, 이런 주식 위주로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은 투자업계 슈퍼스타이시면서 여의도의 현인이라 불리시는 박세익 인피니티 투자자문 전문님을 모시고 2021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이메일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